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최근에 여러 채널 또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한 글로벌 경기 침체, 리세션, R공포에 대해서 정말 글로벌 경기 침체는 오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경제학자나 정부 자본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경제정책을 하는 관리들이 경기 침체의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는 성과는 과거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징후를 가지고 경고를 하지만 언제 오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확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경제 성장의 둔화가 뚜렷하고 특히 유럽의 큰 경제들의 부진이 분명한 것도 이 경기 침체를 주는 그 신호들 또는 경고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보시면 특히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인 독일이 1, 4분기에 0.4% 성장했던 것이 2분기에 마이너스 0.1%로 갑자기 축소되는 경기로 나타냈고 프랑스도 보시면 2%, 3% 성장에서 0.2% 성장으로 성장이 둔화됐고 이탈리아도 0.1%, 0%로 거의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EU 전체를 봐도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경제 성장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경기 둔화, 특히 일본도 이제 최근에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큰 경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경제가 과거 2018년에 비해서 성장률이 계속 하향하는 것과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이 R공포를 이야기하는 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을 하나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전 세계는 케인지안에 따라서 경제를 운영했고 노조의 힘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장의 한계가 다다랐고 지금 첫 번째 경기의 저성장 또는 성장 정체의 시기는 바로 이 케인지안주의로부터 새로운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이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자유주의로 전환하는 전환기 동안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 이후로 경제가 견고히 성장하다가 90년대 후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닷컴, 이 디지털 경제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 동안에도 한동안 저성장이 기록되고 있고 그 이후에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던 세계 경제가 2010년서부터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융합에 의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면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사이에 막 망하는 기업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새살이 돋아서 올라올 때까지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매미가 거풀을 벗든지 환골탈태하는 과정의 성장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50년 동안 중에 세 번째 정체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걸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경기 침체를 어떻게 피해야 되는가, 막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과연 이게 막을 수 있고 피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의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경기의 계속 팽창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리세션,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크게 보면 경기 순환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다면 비즈니스 사이클이면
이런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의 일부라고 본다면 시장이 이전에 시장이 만들어놨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교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물론 경기 침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고통이 있고 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거다. 우리나라의 IMF 외환위기는 이전의 기업들의 과도한 차익 경영을 대폭 수정해서 IMF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 후에 우리나라가 IMF 때 원가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2010년서부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영에서 크게 성공한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회사들 또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에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그때 사실은 확보했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경기가 좋을 때 고통을 따르는 구조조정은 잘 종업원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또는 이렇게 어려울 때 할 수 없이 구조조정을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 가계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수정하고 가계 재무구조를 수정했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그 부실 채권을 떨어냈고 이때 망할 위기에 놓였던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도움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살을 깎는 구조조정, 원가 절감 무력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누적돼 있던 시장의 모순 또는 그것들을 교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이런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의 한 일환이라고 그러면 그 사이클을 막는 효과적인 증명된 수단은 없다. 사실은 그걸 피하려고 했던 케인지안 방식이나 재정적 수단들이 고통을 뒤로 조금 미뤘을 뿐이고 어쩌면 필요한 구조조정을 안 하는 부작용을 낸다는 점에서 이 경기 침체를 반드시 이렇게 나쁜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그렇게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과 개인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걸 알고 대비하는 것들이 그 대비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활동에서의 잘못된 점을 수정해가는 거고 또 손해를 최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침체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식에 투자했다든지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 언제 사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이 경기 사이클을 잘 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경제학적인 통계 또는 지수 신호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사정에 관한 통계를 보고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게 있고 아마 최근에 여러분 여러 채널에서 소위 미국 국채 채권 수익 곡선의 역전 일드 커브 인버전이라고 하죠.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제조업의 생산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자동차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기업 부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택 건설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경기 또는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1960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의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참 부럽죠. 보시면 실업률이 보시면 저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침체가 왔던 기간이고요. 보면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업률이 급증하죠. 이거는 그래서 실업률은 뭐 경기 침체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초기에 실업률도 취업률도 계절에 따라 등락날락 하는데 단기 사이클을 넘어서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침체가 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난 1년 동안의 최저 실업률에 비해서 실업률이 갑자기 3포인트 이상 뛴다. 뭐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역대 한 50년 최저여서 그런데 지금 다 공통적으로 실업률이 내려가다가
반등을 치는 그 시점이 바로 경기의 불황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빨간색이 이제 더 확대해서 본 2002년서부터 지금까지 실업률이고요. 밑에 파란색이 구인하는 일자리 광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서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항상 일자리가 실업률보다 낮게 있었는데, 일자리, 여기서 보시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18년부터 구인난 상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은 낮고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는 많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이게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인난이 계속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순환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너무 낮은 상태로 실업률이 내려와 있고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노동시장에 지금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과 고용을 볼 때 우리는 그 실업률만 보지 않고 통계 중에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파란색이 뭐냐면 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자진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어느 때 위험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자진해서 그만두는 사람은 줄어들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점. 당연하겠죠.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함부로 그만두지 못하고 기업은 해고하고, 그래서 이직 중에서 자발적 이직과 강제 해고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교차되는 것을 보고 불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자발적 이직이 훨씬 강하고 해고는 아주 낮은 상태니까 현재로 봐서는 저 자발적 해고가 늘어나거나 자발적 이직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불황을 예고하고 있는 고용지표는 미국에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 지금 2010년서부터 강한 노동시장에 지금 해고는 낮고 자발적으로 쉽게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아졌으니까 이 노동시장에 여기서도 역시 이게 계속 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압력에 어느 시점에서 저게 꺾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번번이 미국에서 노동통계에 특히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가 좋아지면 정규직은 경기 변동에 크게 많은 변동이 없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집에서 있던 실업자가 임시직으로라도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 임시직의 고용 상승입니다.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불황이 되는 시점부터 임시직이 다시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소위 템포러리 워커들, 임시직의 일자리 곡선을 보면서 그것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 바로 이어서 불황이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2001년, 2009년에 공이 발당했던 거고, 역시 아직 8월 달까지도 지금 임시직 고용이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즉시 이 노동통계만, 고용통계만 가지고는 불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에 최저점 대비 현재 실업률이 0.3%만 증가하면 침체가 예고가 되는 거고 0.5%가 상승하면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는 클라우디아 샴이라고 하는 미 연방은행의 경제학자가 만든 일종의 경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업이나 이런 데서 또는 비정규직 임시직의 고용통계에서는 아직 경기 침체가 미국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노동시장의 좋은 현상, 계속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구인난이 지속되는 현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곧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냐 이런 이제 두려움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다른 방송에서 다뤘던 소위 채권 수익곡 선의 역전, 일드 커브 인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정부 재정이 부족해서 국민들한테 또는 외국에다가 국채를 팔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투자 수단에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정기 예금에 넣는 것도 있고 그러면 더 위험하겠지만 회사 채권을 회사채를 사는 경우도 있고 가장 이제 안정한 투자 수단으로 이 국채를 사는 경우가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드 커브 인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말 그대로 채권의 수익 곡선이 역전되다. 이게 뭐냐 하면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하고 비교를 하는데 단기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원래는 이제 장기가 높고 단기가 낮아야 되는데 단기가 장기보다도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미국의 8월 달에 이 현상이 8월 5일 날 채권 수익률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1개월짜리 채권이 한 2%, 2개월도 2%부터 쭉 가다가 되려 6개월, 한 6개월, 1년짜리 채권이 2% 미만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3년짜리 채권이 1.5%가 돼서 지금 단기 1개월에서 6개월의 수익률보다 1년에서 10년짜리 수익률이 더 낮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요. 사실은 한 20년, 30년이 되면 다시 높아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년에서부터 1년부터 10년 중장기 채권이 1개월에서부터 6개월, 1년에 그 단기 채권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그래서 역전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채권 수익률의 역전이 일어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다 이 R 공포를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60년 동안 경기 침체가 7번 있었습니다. 그 7번에 경기 침체 이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드 커브의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보시면 68년에는 9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고요. 73년은 7개월 후에 왔고 2006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9년 경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거는 그거에 앞서 17개월 전에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14개월 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14개월이 아니고 편차가 좀 있죠. 7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위에 9개월로 되어 있는데 7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침체가 오는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발생하면 자본시장이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과거에 경기 침체에 앞서서 7개월에서 19개월 전에 반드시 이런 수익 곡정의 역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 8월에 발생했으니까 과거와 같은 패턴이 계속된다 그러면 앞으로 7개월 후다 그러면 내년 4월쯤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9개월이다 그러면 2021년 중에 중반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2021년 또는 2022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 20년에서부터 21년 사이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왜 변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드리면요. 소위 이제 각 나라가 채권을 발행하면 정부의 재무부가 국민들한테 또는 사람들한테 국채를 발행합니다. 되게 이런 겁니다. 10만 불짜리 채권을 주면 10년 만기 연 4%다 그러면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은 10만 불을 정부한테 주죠. 그럼 재무부는 10만 불을 빌려서 쓴 거고요. 그 10만 불에 대해서 4%, 연 4%니까 4천 불씩을 매년 10년 동안 이자로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냥 복리일 계산 안 하고 단순한 합을 하면 4만 불을 더 받게 되겠죠.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재무부가 10만 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매년 4천 불의 수익을 기대하고 10만 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단기 채권이면 10만 불짜리 2년 만기면
2년 후면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재무부가 높은 이자를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2%만 준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2,000불씩 매년 1년, 2년 받고 10만 불을 돌려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부가 팔 때는 장기 채권은 높은 이자. 왜냐하면 장기간 내 돈을 못 찾아오니까 이자를 높이 주고 사야 되는 거고, 단기 채권은 단기에 돌려주는 거니까 낮은 이자율을 주고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역전될 것도 없죠. 항상 단기는 낮은 이자고 장기는 높은 이자인데, 그런데 채권을 산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중부로 되게 재무부에서 이걸 많이 사는데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A채권은 10만 불짜리 10년 만기 4%인데 주식시장 나쁠 것 같아. 주식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안전한 채권을 사야지. 그러면 저 10만 불짜리를 지금 11만 불에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1만 불을 투자해가지고 10만 불짜리 채권을 11만 불에 샀으니까 매달 재무부는 계속 4% 이자를 주니까 4천 불씩을 4만 불을 받지만 10년 후에 돌려주는 것은 11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을 돌려주니까 나는 11만 불을 줬으니까 거기서 만 불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4만 불이 아니고 3만 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리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11만 불을 투자해서 10년 후에 3만 불을 받는다 그러면 달리로 계산하면, 복리 계산을 안 하면 2.7%의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내가 가격을 높여서 주고 샀기 때문에 재무부가 얘기한 4% 수익을 다 못 내고 내 이자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10만 불짜리 단기 채권을 어떨 때는 내가 10만 불짜리 2년 있는 채권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집을 사야 되니까 이 채권을 2년 동안 들고 있지 않고 지금 싸게라도 파는 사람이 있으면 99,000불에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99,000불에 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역시 정부는 계속 10만 불에 대한 2% 이자를 주니까 4,000불의 이 수익이 생기지만, 나중에 99,000불 산 채권을 정부가 10만 불을 돌려주니까 거기서 또 1,000불의 이익을 먹게 됐기 때문에 2년짜리가 느닷없이 5%의 수익률을 내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각 채권에 대해서는 그때 팔겠다는 사람하고 사겠다는 사람의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오락내락하게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바뀌는 거고요. 중기 채권 같은 것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주식시장 2, 3년 주식중에 박아놓으려는데 주식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회사채를 사는 건 너무 위험해.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날 것 같아서 부도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전한 채권을 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비싼 가격에 막 채권을 사게 되는 거죠. 재무부는 띄어먹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중기 채권의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자율의 변동이 생깁니다.